네, 미국이 우리나라에 다음 달 1일부터 25% 상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편 다음 주부터 예정된 인사청문회 정국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거세지는 모습인데요.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윤미, 최진영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관세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그렇습니다.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관세 부과 시점이 8월 1일로 연기가 된 건데 지금 미국과의 관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모든 국가가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했다고 볼 수 있겠죠.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제 동시에 서한을 받은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24%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1%가 올랐습니다.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지했던 25%가 동일하게 다시 재고지가 된 상황인데요. 일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합니다만 지금 단순히 최악의 상황만 면해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가 좀 장담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은 이 상호관세 이외에 대한민국이 대미 수출에 있어서 주력하고 있는 여러 품목들, 이 부분이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조선업 등에 좀 한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이 상당히 좀 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게 그냥 안보가 아니라 경제 안보라는 개념을 최근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상당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니 이 부분이 미국과의 협력을 하면은 미군의 해군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미국에서 직접 하게 되면 미국의 어떤 첨단 산업의 공급망 안정에도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가 있고 여러 협상의 지렛대가 있는 만큼 앞으로 그 여지가 좀 열려 있고 어떻게 보면 3주의 시간을 번 측면이 있습니다. 애초에 7월 9일부터 이 유효될 이 안이 8월 1일로 유예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3주간의 시간을 번 만큼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그 협상의 지렛대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3주 넘게 이제 시한이 생겼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을 보십니까? 한마디로 탑다운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어떤 국익의 어떤 그 챙기기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지난 주였습니까? 나토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만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지 않고 대전, 광주 이런 데 있는 이른바 타운홀 미팅, 본인의 국내의 어떤 이슈를 챙겼습니다. 지금 그것이 정당했습니까? 바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 그 대선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한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을 비롯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른바 2+2 회담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 다가오는 이런 그 7월 시한을 두고 미국에 가가지고 이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탄핵을 해버린 게 누굽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어떻게 보면 대미 협상을 하지 못하고 그럼 만약에 그때 나가서 하니까 만약에 협상이 미리 타결되면 그로 인해서 대선에 본인들한테 불리하다라는 그런 민주당에서 판단을 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게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이제 그 정권을 잡으면 뭔가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전 세계 1번으로 첫 타겟이 돼가지고 한국이 이런 상호관세 25%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미 중국,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해가지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상호관세를 20% 정도로 해서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경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뭘 해결을 한다라고 말은 했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그냥 이런 식의 어떤 최악의 케이스에 왔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과 그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어떤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 차에 또 이번 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하는 듯한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그냥 한국에 오다가 짐 싸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린 건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전체적인 국익을 뭐부터 우선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본인의 내년 선거를 우선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걸 통한 국민의 어떤 GDP를 걱정해야 됩니까? 오늘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번 그 25%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는 별도입니다. 품목별 관세 같은 경우에는 제일 낮은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한 25%, 그리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50%, 전기, 화학 같은 경우에는 100% 넘는 관세로 해서 사실상 대한민국 제품의
국제 경쟁이 뚝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GDP가 9조 원 가까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비상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을 성토하는 듯한 메시지만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 누가 합니까? 민주당이 지금 야당입니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서한에 대해서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관세 부과 시점이 연기된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처럼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을 시도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비판도 했고 또 한미 정상회담을 빠르게 열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정말 이럴 때는 정파도 아니고 여야 간에 어떤 정무적인 그런 언급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상목 대행이 어떻게 협상의 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 정부 1기 때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대한민국과의 대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던 바가 있습니다. 책임자가 아니거든요. 한덕수 전 총리 그 당시에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어떤 그 일간지랑 해외 언론과 방위비 분담금부터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실무부처의 실무자들이 왜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본인이 책임지지도 못할 수 있는데 낮췄느냐라는 비판이 그 당시에도 상당히 좀 제기가 됐었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대한민국에 오지 않은 거는요. 이란, 이스라엘 분쟁 때문에 원래는 한국과 일본을 같이 방문하려고 했지만 일본까지도 같이 방문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지금 나토 이야기 말씀 주시는데 나토에도요. 원래는 G7에서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예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사태 때문에 굉장히 빨리 귀국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토에 한국만 안 갔습니까? 아니요. 옵저브 국가 호주 등도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실질적인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기대하기가 어려운 국면이었거든요. 국제 정세가.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젠 대한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 비난을 위한 비판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협력을 하고 머리를 모아야 될 때이고 이 부분이 그렇게 잘못했다. 지금 극 초반부인데 어떤 성과가 나오기도 전에 단정부터 하고 비판하는 거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반대를 위한 반대, 비난을 위한 비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개인 명의로 보낸 영어 메시지를 제가 꼼꼼히 다 봤습니다. 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은 미국이 사실상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 하면은 25% 이거는 미국의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어떻게 됐냐면 by far less than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한미 간의 어떤 무역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필요 최소한 정말 필요한 것보다 훨씬 적게 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한국이 추가적인 관세나 아니면은 비관세 장벽 비관세 정책 같은 것들을 하면은 그거에 지금 25%에 추가해서 한국이 올리는 만큼 그대로 붙이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응에 그냥 쐐기를 박아버리는 이런 편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국민들 앞에 어떤 그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어떻게 보면 협조하고 하겠다고 뭔가 대국민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오늘 제가 알기로 국무회의가 있다라고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후속적인 어떤 대국민 메시지가 나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일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은 그 비상적인 느낌을 못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이 그 긴 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무역과 관련된 지금 어떤 손실,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데피시트라고 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안보의 문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 끝에 왜 한국의 대통령이 이걸 보내면서 안보 문제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지금 이번 특히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경제는 어떻게 보면 중국 그리고 안보는 미국 한마디로 경미 안중 뭐 이렇게 안중 경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결국 안보와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경제는 중국에 가가지고 어떤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서 균형 외교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 균형 외교 내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좀 보냈다고 강력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얘기했던 중국에도 쉐쉐, 대만에도 쉐쉐, 그리고 일본에도 쉐쉐, 나아가 미국에도 쉐쉐하는 그런 전략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맞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을 비판을 하셨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공감을 밝혔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언제쯤 이뤄질 걸로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8월 1일부터 관세가 유효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실무진에서 실타래가 꼬인 부분을 정상들이 좀 풀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뤄져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예. 우리가 구체적인 협상안과 관련해서 물밑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할 필요가 있고 그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른바 전략적인 시간 끌기 내지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하지만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관세 협상이 유효화되는 8월 1일 그게 또 미뤄질 수도 있고 또 유동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즈음에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이재명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느끼시겠지만 시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 서한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8시도 되기 전에 7시 55분에 언론에 공지를 합니다. 우리가 이 비상한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관계 부처 그리고 관계자들 대통령실의 수석들 회의를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15개 국가의 서한을 보내는 국가에 대한민국이 포함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도 상당히 좀 불투명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불안하시도록 사실과 아닌 발언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 미국이 공감한다. 지금은 공감하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8월이다, 9월이다, 날짜가 나와야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2022년 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3월 달이었죠. 하고 2달 만에 그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에 가가지고 협상을 어떻게 보면 첫 정상회담을 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정도의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한다고 하면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로드맵 일정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다가 갑자기 돌아가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지금 한국과는 정상회담을 할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사실상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협상을 할 때에 우리가 홈앤어웨이 경기를 할 때 홈 경기에서 불러서 협상을 하면 훨씬 유리한 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국에 와서 이와 같은 부분을 협의하는 것과 한국에 오던 루비오가 비행기를 돌려서 미국으로 갔는 상태 속에서 그 어떻게 보면 뒷공문이 따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통상산업본부장도 가시고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도 지금 가셔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지금 가장 먼저 갔던 이슈가 뭐냐 하면은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상호관세에 대한 것을 협상을 좀 더 연장하러 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장했다는 그런 소식은 없고 중대한 상황을 맞이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대한 상황이란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대한 상황이지만 영어로 하면 grave situation. grave란 것은 중대한, 영어로 그 명사로는 무덤입니다. 그만큼 잘못하면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 며칠 동안 갖는 동안 성과는 없이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25% 관세를 전 세계 처음으로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대응도 중요합니다.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8월 1일까지 한 3주 남짓 추가적인 협상의 여지는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또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통화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 8월 달 중이라도 해서 방미를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와가지고 미국 측에서 공감을 표시했다는 것은 아니 당연히 우리가 한미 동맹인데 공감 안 하겠습니까? 안 만난다게 하겠습니까? 그럼 총론을 넘어서 이제는 강론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냐?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이시죠. 네, 자 지금 구체적인 로드맵을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미국 특사로 이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김 전 위원장 카드가 어떻게 좀 활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정말 한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전 위원장님이 무슨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까? 이분은 독일에서 박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를 하시다가 여러 어떤 경험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그 박사님이 대미통입니까? 그런 얘기는 전 금시초문입니다. 뭐 연세를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분은 사실상 은퇴한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이번 정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김종인 박사님은 직접 민주당과 관련한 업무를 했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분을 미국으로 보냈죠? 오히려 정말 협치를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대미 협상을 해온 지난 정부, 적어도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사람이라도 특사로 보내야 되는 것이지, 대미 관련되는 어떤 그 통상 산업과 관련된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분을 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간다고 하면 그러면 루비오 장관이 만나주겠습니까? 대통령이 만나주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더 실무적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말 미국에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을 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아가 지금 인사청문회 이제 곧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통상산업부 장관, 외교부 장관부터 빨리 해가지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요청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야 협치를 바라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실질적인 역량이 있고 실무를 담당하는 책임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냥 전 세계에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특사를 보내는 것이 지금 현재의 트럼프 정책에서 어떤 반향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이죠. 네,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을 내정한 것을 두고 한가하다라고까지 표현해 주셨는데 이번 카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유학을 한 건 맞는데요. 미국 통으로까지 뭐 분류되는지는 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분이 언제부터 일했습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 때 청와대 경제수석이었어요. 그때 미국의 공화당, 왜냐하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체제였거든요. 그때 공화당 의원들과 지금까지도 계속 인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뭐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등과도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공화당 인사들과 지금이 또 미국에서 공화당 정부가 집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서는 상당히 유효한 카드다. 트럼프 대통령과 인연 없지 않습니다. 지난 트럼프 대통령 임기 그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 측으로부터 대단히 드물게, 대한민국 인사로서는 대단히 드물게 초청을 받아서 미국을 방문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특사가 어떻게 보면 외국과의 어떤 상견례 자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제 정상국가를 회복했다, 이 정도 차원에 그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비상 상황이거든요. 특히 관세와 관련해서, 대미 관계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진보 보수를 아우르면서 본인의 어떤 경험치를 축적하고 그것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비상 상황에 난국을 타결하는데 이런 이 노하우가 있는 정치인을 활용하는 것조차 비판하는 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자, 오늘 14일부터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여야는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인사청문회 시즌이 열립니다. 새 내각이 조속히 구성되고 자리 잡는 것 또한 민생경제 회복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후보자 흠집 내기가 아니라 누가 국민에 헌신하는 진짜 일꾼인지 그 역량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해 충돌을 초래한 주식거래, 농지법 위반 의혹, 논문 재탕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증여세 탈루, 겹치기 월급, 부동산 투기,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마치 이재명 정부가 구상한 내각은 범죄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네, 민주당은 내각을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국민검증센터를 가동을 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 야당으로서 당연히 검증의 칼날을 좀 벼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한 보수일간지 칼럼에서도 지적했듯이 국민의힘이 이런 화력을 집중하는 게 국민들한테 투명인간 취급을 당한다라는 언급이 있더라고요. 그런 평가가 있는 겁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국민들 응원 못 받고 있는 상황에 더해서 검증이 필요한데 직무적 합성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는 그런 의원들 못 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도 자료를 낼지 안 낼지도 사실 유동적인 상황이고 열려 있는데 안 내면 고발하겠다라고 으름장부터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여야가 바뀌어서 그렇지 사실 인사청문회 제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지 않더라도 이게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이걸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의 현행 인사청문회법에서는 또 없다 보니까 이런 제도적인 보완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정말 국민의힘이 지난 총리 때도 이 굉장히 어떤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만 대단히 잘했다, 선방했다 이런 평가는 못 받은 것 같거든요. 정말 공세에 그쳤다라는 평가가 나온 거는 정말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낙마를 일단 목표로 설정하고 이렇게 좀 인사청문회에 임했던 그런 자세에 기인한 게 아닌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자료 미제출 후보자 고발 조치하겠다. 이거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그 사례를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은 원칙적으로 요청하면은 동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이유로 해서 지금 거부를 할 수는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안전보장이라든가 이런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을 때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김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거의 뭐 지금 90몇 개 중에 실질적으로 2개밖에 안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2개 냈다는 것도 사실상 본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공개된 사건 번호 나아가 판례만 지금 공개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렇다고 하면은 인사청문회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결국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겼는데 결국 지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도 비판은 하되 그에 대해서 지나친 어떤 그 법적 조치까지는 자제를 해왔습니다만 이게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이런 청문회는 없었다. 이것이 인사청문회인가 사실상 총리 추대식인가 그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절차를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앞에 그와 같은 안 좋은 선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뒤에 지금 나오고 있는 분들도 줄줄이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때가 뭐합니까? 그때 더 이상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국민들을 우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리 내지 못하고 청문회 가서 소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뒤가 구린 것이 있다라고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은 민주당도 지난 정부 때 그것보다 훨씬 더 강했던 것이죠. 사실 어땠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같은 경우에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30년도 넘는 전에 있던 엄마 아빠 부동산 거래까지 내야 하는 등 1000개 이상의 자료를 요청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1000개 뭐 그런 것도 무리였지만 필요한 것은 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하긴 어렵고 이제 국민의힘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론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보를 해달라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검증센터, 국민검증센터를 만든 것이고 거기에 결국 국민이 검증을 해달라. 그래서 각종 제보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묘안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가 국민 검증센터가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아무것도 안 올지 그거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만큼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도 저희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정말 현재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고 왜 견제합니까? 끌어내리려고 합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민의 대표로서 정책 역량과 나아가 이제 윤리적 역량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데 대번 지금 오늘 나온 것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금까지 제자들 논문을 10개 이상 카피했다라고 했는데 이젠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후보자의 논문과 제자의 논문을 사실상 했더니만 거의 95% 이상 일치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은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민검증센터로 들어온 각종 제보들의 실질적인 어떤 증거 자료 제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예.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상당 부분 이번 청문회 전국이 국무총리 청문회 전국보다는 훨씬 더 밀도 있는 어떤 검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특검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오늘 김영선 전 의원,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네,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백유빈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특검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그리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 곳이 대상입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8천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명태균 씨와 함께 기소됐고 윤상현 의원은 당시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총선 당시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김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한 인물로 김 여사가 공천을 도우려 한 대상으로 지목받아 왔습니다. 특검은 부당 선거 개입과 공천 거래와 관련해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신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소환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삼부토건 사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양용호 유라시아 경제인협회장과 신규철 전 삼부토건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 협회장은 참고인으로 신 전 대표는 피의자로 부른 건데요.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자금 변동 내역과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추진한 경위 등을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또 내일은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를, 모레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은 오는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요. 김 전 실장은 이른바 VIP 경로설에 배경이 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오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도 열리죠. 네, 내란 특검팀은 내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6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비화폰 기록 삭제 등 8개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공범으로 명시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고 있고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내일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해 구속이 부당하다며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특검 상황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재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재구속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거의 영장 발부 가능성이 100%에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이를 강희구 전 부속실장 그리고 김성훈 전 경호처장 같이 입회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입회를 한 상황에서는 대단히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성격이 있는데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변호인들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본인 항변에 좀 주력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한테는 불리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경호처장의 이 진술 내용이고 강희구 전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변호인 입회 후에 윤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었고요. 이걸 예. 법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 참모진들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하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지시나 회유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조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영장 발부는 범죄가 상당해야 되지만 도주 내지는 증거인멸의 우려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이 필요한데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판단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말씀하신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진술이 변화한 점, 이 점이 이제 구속영장 발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 많이 관심입니다. 결국 그 말은 거꾸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사실상 없어졌다라는 것을 더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장 변호사님 말씀처럼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지금 5가지 영장 기재 범죄 사실 중에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공무 집행 방해죄, 한마디로 이 체포 영장 집행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막았다라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김성훈 그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의 범죄 사실이고 그 영장을 기각하면서 특수공무 집행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라고 법원이 이미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죄를 가지고 영장 발부할지는 아직까지 단정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나아가 지금 그 만약에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그 특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정말 그 윤 대통령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해버린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지금 주된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죄의 수괴죄 그 부분에 있어서의 재판부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바로 발부하는 영장실질심사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압수수색을 넘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영장실질심사법정 아마 내일 이 시간이면은 그 내일 오후 2시 15분부터 한다고 하니까 아주 치열하게 다툴 것 같은데 단정하기는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고요. 장윤미,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